교통사고 후 병원에 도착한 첫 번째 젊은이는 통키였다. 나는 그의 품에 몸을 던졌다. 따뜻하고 포근했다. 정말 슬퍼. 통키의 몸은 꽤 좋아. 그는 내 허리를 꽉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통키가 날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 하지만 점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왜 집에 내 옷이 없는 거지? 왜 하녀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왜 방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40, 80개의 바늘이 있는데 왜 같은 침대에서 자게 해주지 않는 거야?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 키 큰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남자는 짙은 녹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키가 크고 고닫다. 눈썹은 약간 두껍고 온몸이 차가워 보였다. 복숭아꽃 같은 눈은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지만 걱정과 슬픔에 잠긴 듯 보였다. 통키였는데 왜 한보다 더 성숙해 보였을까? 나를 보고 왜 통키의 얼굴에서 갑자기 냄새가 났을까? 그 후 그는 곧바로 표정을 바꾸었다. 그 후 너무 세게 때려서 바보 같았다.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고통은 여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반응은 조금 느렸다. 멍한 나를 보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니 통키의 기분은 자연스럽게 좋아졌다. 나는 감염됐어. 너도 나랑 똑같니?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맞았다는 말은 하지 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통키, 너는 어떻게 어른이 되었니? 통키는 잠시 생각을 고쳤다가 문득 깊은 미소를 지었다. 왜? 정말 기억을 잃었어. 나를 씹는 것조차 잊었다는 말은 하지 마. 내 얼굴은 금세 붉어졌고 나는 기쁨에 가득 찬 마음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뭐라고? 우리 이제 결혼했어. 남편. 왜 그래? 통키는 독신이야. 그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진장. 그러고는 황급히 의사를 찾아갔다. 돌아서서 그의 눈빛은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감염됐어. 너는 기억을 잃었어. 그제야 사진을 찍은 사람이 나였다는 걸 알았다. 게다가 내 악행은 고등학교 때 멈췄다. 그런데 통키가 말했다. 이제 26살이야. 졸업하고 4년 동안 공부했지. 예쁜 소녀에서 어른도시 소녀로 성장한 한 해였지.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큰 소리로 웃었다는 것이다. 이 생각에 기억을 잃어 걱정되고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눈을 뜨고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다. 의사는 진찰을 받고 외상이 몇 군데 있을 뿐이라고 했다. 뇌진탕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했다. 하지만 심각한 건 아니니 언젠가 갑자기 기억이 날지도 모른다. 통키는 왕좌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사과 더미를 천천히 놓았다. 사과 더미가 천천히 그것도 여자보다 조금 더 크게 놓았다. 한 번 튕길 때마다 작은 목구멍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실수가 아닐 리가 없었다. 그저 너무 높았을 뿐이었다. 나도 키가 꽤 큰데 소리 지를 때 저렇게 해야 하나. 걔네들 하나하나 다 예쁘고 가늘고 분홍빛에 아주 매끈하더라. 보기만 해도 키스하고 싶어지고 손도 아름다웠다. 길고 뜨거운 손. 노를 저을 필요도 없고 뼈 맛이 맑아서 나도 모르게 그 향기를 핥았다. 장군의 사과 으깨는 행동이 돌아왔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나를 보지 않았다. 나도 감염됐어. 그렇게 쳐다보면 안 돼. 난 널 잘 이해하지 못해. 아니, 널 보는 게 좋아. 괜찮지 않아. 날 심어줘야 하지 않아. 그냥 좀 봐주는 것도 아예 안 봐주는 것도 안 돼. 장군은 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계속 비볐다. 트위엔. 그의 손도 조용히 반응했다. 정말 신기했어. 장군이 그렇게 수줍어 할 줄은 몰랐어. 장군이 날 집으로 데려갔지.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 집 전체가 그냥 검은 무덤 같았어. 아니, 감히 전혀 본질적인 스타일이 아니었어. 내 식사는 밋밋한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다. 하인들조차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장군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뭔가 이상하군. 장군은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손을 살짝 감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머뭇거렸다. 그러고 나서 나는 밥그릇에 밥알 몇 개를 풀어 넣었다. 방금 무슨 장이냐고. 나는 죄수다. 그녀가 그 의미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이 밥상을 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도 없구나. 장군은 살짝 수정한 후 설명했다. 이모,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방금 일을 끝내셨잖아요. 너무 무거운 음식은 먹지 마세요. 목이 아파요. 알았어. 동생이 다 했고 장군은 바로 토해서 말을 못하게 됐어요.
나는 심심해서 2층으로 올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재 문 앞에 다다랐다. 문은 반쯤 닫혀 있었는데 나는 살며시 밀었다. 그러자 탁자 위에 열린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안에는 그날의 접시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하지만 하나하나가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처음으로 잃어버린 것들이었다. 머리카락, 고등학교 때 묶었던 머리끈, 높게 묶은 포니테일 학생회. 그것들을 써보고는 스케치북을 잊어버렸다. 누렇게 변색된 우유 알약과 함께 결혼 사진도 있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사진 속에는 나 혼자만 있었다. 살갗에 닿은 머리카락. 혹시 장군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나를 좋아했던 걸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처음으로 잃어버린 물건들은 왜 모두 이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걸까? 하지만 마지막 소원을 빌었을 때 그가 버린 장면은 내가 쓴 연애 편지였고 상자는 매우 반짝였다. 나는 머릿속으로 돈을 캐내려 애썼지만 장군과 내 대한 소원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어서 오세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마침내 베개를 토하고 옆집 문을 열었다. 아주 빠르게 문이 열렸다. 소원을 빌고 위를 보니 램프 색깔의 잠옷을 입은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방금 목욕을 마쳤고 머리카락은 아직 젖어 있었고 몇 방울의 물방울이 앞머리를 따라 떨어졌다. 가장 날카로운 선을 흘끗 보고 가슴에 닿아 감정을 전달한 다음 뼈속까지 파고들어 상황을 긴장시켰다. 그를 알아보자 나는 점점 눈을 내리깔았다. 통키는 잠옷을 꽉 잡아 목덜미 일부만 드러냈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깨물며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 너와 자고 싶어. 통키는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손이 주먹을 꽉 쥐고 소리를 냈다. 의사는 내가 뇌졸중에 걸렸고 잠을 자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아내처럼 보일 수는 없었다. 그가 말을 많이 할수록 그의 눈물은 점점 줄어들었다. 수의 얼굴도 귀에서 목까지 붉어졌다. 나도 눈을 질끈 감았다. 통키와 나는 4년째 부부로 지냈지만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결혼할 거라는 기대는 없었다. 아내가 나와 닮았다면 같이 자야 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당신에게 아무 짓도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같이 자도 될까요? 그렇게 말하고는 기대감에 차 그를 계속 바라보았다. 그렇게 그가 한마디라도 하면 당장이라도 울면서라도 보게 하고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송치는 살며시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그를 지탱하고 있던 그의 겨드랑이 아래로 기어들었다. 여전한 풍성하고 긴 머리카락이 그의 다리로 휙 날아들었다. 송치가 돌아섰을 때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와 함께 잠들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며 서재로 들어갔다. 그의 걸음이 너무 빨라서 뒤에 3명의 교대자가 있었다. 퍼스트 레이디. 저는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눈이 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의 발은 너무 축축했다. 그의 향기가 내 눈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금세 잠이 들었다. 내가 깨어났을 때 송치는 더 이상 빌라에 없었다. 장이모는 송치가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 말했다. 기사에는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음껏 골라 사라고 비밀글을 남겼다. 하지만 나는 어디에도 갈 생각이 없었다. 나는 항상 궁금했다. 나와 통키의 삶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그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기다리다 보니 그의 짐에 적힌 편지만 보였다. 며칠 동안 남티로 출장을 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통치와 나는 일주일 내내 서로 만나지 못했다. 그동안 나는 세문을 사고 외출하며 새로운 관심사를 충분히 얻었다. 그래서 침실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꿨다. 통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자 방이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렇게 눈을 비볐다. 나는 불안하게 손가락을 모았다. 갑자기 그의 방황하던 눈에 안개가 낀 듯 눈이 번쩍 뜨였다. 나는 더욱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뭐야? 싫어. 싫어하면 다시 바꿔줄게. 통키가 갑자기 나를 꽉 껴안았다. 반응할 틈도 없이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를 꽉 껴안자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 따이다. 응구핵. 낮은 목소리가 내 손을 때렸다. 정말 좋아. 응이엠. 응이엠. 정말 좋아. 너와 함께라면 집이 진짜 집이구나. 통키를 며칠 보지 못했는데 주사 맞고 싶어 하는 형들이 많았다. 어쨌든 아주 오랜 기억을 잃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풍경에 내 마음은 늘 불안했다. 그가 돌아왔을 때야 마음이 편해졌다.
코코넛 목욕을 하면 저절로 몸이 굳어지고 자세를 취해야 이틀 밤을 자야 수술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군기를 꽂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통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는 나를 무시하는 듯 멈췄다. 옷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참을 수 없어 가방에서 옷을 꺼냈다. 그 순간 눈앞에 한 장면이 펼쳐졌다. 키가 큰 남자가 등을 돌리고 셔츠를 풀고 서 있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허리까지 꽉 조여져 근육질의 등이 드러났다. 벽은 온통 근육질로 단단하고 매끈했다. 예상대로 평범한 옷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옷을 벗고 나니 이 남자는 정말 아니었다. 머릿속에 18세 이상이라는 이미지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문득 뭔가 붙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손으로 잡아보려고 애썼다. 셔츠가 찢어졌네. 참을 수 없어 울음을 터뜨렸다. 수미의 셔츠를 입은 남자가 허리를 조이려던 참외 케이크까지 훔쳐냈다. 그는 황급히 수미를 얼굴까지 끌어당기고는 내게로 빠르게 다가왔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자 내 얼굴은 순식간에 긴장했다. 그는 황급히 종이 몇 장을 꺼내 살며시 닦아주었다. 걱정 가득한 그의 눈빛에는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걸까? 나는 더듬거렸다. 아니, 멀지 않아.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셔츠의 가슴털에 달라붙어 있었다. 방금 전 그는 수미를 가리켰다. 창백하고 슬픈 단추가 채워진 그는 이제 어머니 옆에 앉아 몸을 숙여 내 몸에 묻은 깨끗한 국수를 찾았다. 이 각도에서 나는 그의 탄탄한 가슴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지방 놓아라. 너는 각각의 지방을 목욕시켜야 해. 너무 만지고 싶지만 나는 두 번째였다. 마치 노른자처럼 각각이 더 극적거릴 때 통은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자 그는 서둘러 위험해졌고 머리는 어두운 조각상처럼 보였다. 그는 제물로 받쳐졌다. 각각의 숫자를 부드럽게 쥐어짜다가 아주 빨리 긁는 것을 멈췄다. 이때 통키는 가볍게 쏘려고 했지만 이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뺨이 그의 가슴털에 닿았다. 뜨겁고 밝은 느낌에 얼굴이 붉어졌을 것이다. 통키는 즉시 나를 놓아주었다. 서둘러 일어나 돌아서서 셔츠를 재빨리 말아라. 그는 아침장을 넘기자 손이 창백해질 정도로 붉어졌다. 그는 아직 화상회의가 있다고 더듬거렸고 문 밑에서 군대가 사라졌다. 문을 나서면서 문틀을 두드렸다. 원래는 단추를 잘못 끼운 셔츠를 버스라고 일깨워 주려고 했다. 내가 말을 하려는 순간 방 안에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제 통키가 일부러 내 얼굴을 뜯어먹는 것 같았다. 매일 아침 그가 일찍 집을 나서면 나는 돌아와서 내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돌아왔다. 며칠에 한 번씩 그를 보지 못했지만 그는 매일 문자를 보냈다. 온갖 종류의 말들이었다. 나는 그에게 술을 충분히 마셨다고 말했고 내 얼굴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때문에 나는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는데 더 이상 가장하지 마.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좀 더 합리적으로 그와 이혼할 수 있을까? 그의 길은 무엇일까? 나는 마치 심연에 빠진 박쥐 같았다. 이건 도발이었다. 궁궐 밖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왜 그는 항상 출장을 가거나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기회를 노리는 걸까? 궁궐 밖은 왜 이렇게 어수선할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잠에서 깼다. 참지 못하고 곧장 그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탄창은 이미 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접수 데스크에 접수원이 달려가자 나는 더욱 분노했다. 송치의 아내인 접수원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송치는 내가 그의 아내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는 줄 알았다. 그는 나를 사무실로 데려온 적도 없었다.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총지배인도 만났다. 오늘 아침엔 잽셉 운동화만 신고 서둘러 나갔다. 머리와 손도 엉망이었고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었다. 정말이지. 뭔가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폭발시켰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노려보았다. 접수원은 곧바로 냉정함을 잃었고 어두컴컴한 안뜰은 사람들을 바꿔놓았다. 미안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은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말하면서 나를 세게 때렸다.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차가운 땅에 부딪혀 아플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순간 따뜻한 손이 닿았다. 나는 움직임을 멈추고 퉁키를 보았다. 그는 고통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내 허리를 꽉 잡고 있었다. 그 감염들, 그리고 나는 여기를 떠났다. 내 각도에서 나는 그의 고든 코와 날카로운 턱선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한계를 넘어선 미남이지만 동시에 더럽기도 했다. 그는 이미 밖에 다른 사람을 데려왔으니 이 미남은 모이는 길이었다. 5분 후 나는 퉁키의 사무실에 앉았다. 그는 내 검은 셔츠를 입고 아니 내게로 다가와 미소를 지었다. 그때야 나는 얇은 셔츠만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나는 갑자기 그를 찾으러 나갔고 그는 이렇게 평평한 방을 입고 있었다. 그가 내 맨발을 내려다보는 눈빛에 나는 양말을 신는 게 망설여졌다. 그가 상인에게 전화해서 신발과 양말을 사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에게 사라고 말하고는 그를 환한 눈으로 노려보았다. 퉁키. 밖에서 파티라도 하니? 퉁키가 대답했다. 뭐라고? 문이 누구야? 나는 그 여자의 메시지를 열어보려고 전화번호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직접 확인해보니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그러고 보니 나 혼자만 살아남았구나. 이해 못하겠니? 그를 보자마자 마음속 분노가 무서운 온기로 바뀌었다. 퉁키는 내 손에서 전화번호를 받아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졌고 내 신뢰도 점점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곧바로 부인하지 않았다.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는 손에 든 휴대전화를 움직여 심장을 연결했다. 경락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침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한참 후 퉁키가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눅눅. 그 사람밖에는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가슴속 분노가 순식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퉁키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눅눅. 사실 너와 나는 아니야. 하지만 나는 이미 소파에서 눈을 돌려 그의 품으로 시선을 돌렸다. 퉁키는 이 상황을 이용해 내 허리를 꽉 껴안았고 나는 그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내 목소리는 수줍게 달콤했다. 트로이, 다행히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넌 몰라. 여기까지 오다니 너무 무서웠어. 정말 모르겠어. 네가 정말 나를 배신한다면 난 어쩌겠어. 여기까지 말하니 아까부터 따뜻한 인사가 눈물로 바뀌어 참을 수 없어 터져 나왔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아니라고만 하면 바로 믿었다. 퉁키가 몸을 굳혔는지 가슴에 따스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재빨리 나를 끌어내며 긴 손가락으로 내 얼굴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매우 부드러웠지만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을 찾지 않을 것이다. 내가 숨 막히게 두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몸을 숙여 나를 바라보았다. 나를 깊이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부드럽게 전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감염은 쪽지처럼 햇살이 없는 자에게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누구든 나를 슬프게 하지 말아줘.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쪽지가 머리와 함께 돌아왔다. 양말 한, 켤레와 신발끈이 달린 쪽지가 퉁키에게 도착했고 퀴는 기쁜 마음으로 물가로 내려갔다. 그는 내 등에 있는 쪽지를 잡고 양말을 신으라는 손짓을 했다. 그의 손은 바람과 햇살을 담고 있었고 그는 내 몸에 있는 쪽지를 쉽게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내 피부에 닿자 녹슨 자국이 묻어나 서구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그를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네가 직접 할 수 있어. 동키. 직접 할 수는 있는데 놀리는 게 너무 많아. 뭐가 잘못됐어? 내가 와서 그렇게 그의 다리 속으로 기어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부끄러웠어. 이슬처럼 자고 그에게 키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얼굴이 금세 붉어졌지. 사실 내 옷장은 잠옷으로 가득 차 있었어. 그 잠옷은 전에 내가 몰래 사온 거였어. 내가 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동키 말이 맞았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어. 어쨌든 그를 유혹할 얼굴도 없었으니까 양말만 신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 다리를 벌려 그의 따뜻한 손바닥에 안겨주었어. 피곤해도 양말을 신고 끈을 신었어. 동키의 손은 정말 아름다웠어. 긴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이 손으로 하면 사람들이 보고 매료될 수밖에 없었지. 그의 움직임은 또한 매우 부드러웠어. 마치 젊은이들이 나를 믿게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잘생기고 온화한 남자가 나를 심고 있었다. 나는 부끄러움을 참을 수 없었다. 바로 이때 내 배는 자연스럽게 꾸르륵거렸다. 너무 부끄러웠다. 방금 너무 화가 나서 너를 만족시킬 시간이 없었고 아직 여기에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배고파서 내 배도 꾸르륵거린다. 정말 너무 부끄러워. 나는 재빨리 일어나 가려고 했다. 나는 이미 지쳤어. 더 이상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 안녕. 하지만 내가 막 한 걸음 내딛었을 때 통치가 내 손목을 잡았다. 그는 나지막이 외쳤다. 너도 얼굴이 빨개졌잖아. 가자.
통치는 차를 타고 나를 패밀리 매니저에게 데려갔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요리를 주문했다. 나는 추웠지만 맛있었고 갑자기 뭔가가 생각났다. 나는 방에 주차했고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고 맞은편 남자는 나에게 수프를 내주지 않았다. 잠깐, 이 이후로 너희 일행 중 아무도 나를 모른다. 너는 우리가 소울메이트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 통치는 약간 놀랐고 그는 내 앞에 수프를 놓았다. 잠시 후 그는 말했다. 감염된. 사실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말을 마치자 통치는 눈을 내리깔고 그의 눈에 약간의 놀라움이 번쩍였다. 나는 고개를 조금 들었다. 나는 통치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와 표정은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결혼 후 그를 붙잡고 우리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게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나중에 나는 통치에게 동의했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 나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냈다. 끝났다. 내 연애 편지를 상자에 넣은 것은 바로 너였다. 내가 보낸 연애 편지를 버리지 않았어. 어떤 연애 편지. 나는 더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 월급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감염되었다. 고개를 돌리자 키 크고 다리가 긴 남자가 몇 걸음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안타 옆에는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 중 한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강인했고 머리카락은 높게 묶었다. 아름다운 얼굴에 다리는 젊어 보여야 했다. 내가 잘못 본 건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관은 나를 이용할 곳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어두웠다. 내 손을 꽉 잡고 끌어올렸다. 나는 감염되었다. 네가 여기 온 후에야. 하지만 네가 병원에 전화해서 네가 그렇게 봉합살을 잃었다고 말하라고 한 건 아니었다. 그 후에 다시 생각해봐. 너는 나에게 이런 의미 없는 장난을 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 이것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속셈이야. 하지만 그가 나타나자마자 그는 내 손을 꽉 잡고 차가운 말을 내뱉었다. 게다가 손사슬의 힘이 너무 강해서 아팠다. 나는 손을 빼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놓아주었다. 그가 온 줄도 몰랐다. 다음 날 장군은 내 손을 떼어냈다. 그는 내 앞에 없었다. 깨끗한 남자가 거기에 서 있었다. 그는 작고 나중에 그녀의 고통을 보지 못했다. 차가운 남자는 잠시 100% 장군을 바라보았다. 살짝 놓아준 다음 차갑게 나를 바라보았다. 감염됐어. 이리 와. 이 녀석 너무 진지해. 나는 곧바로 장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에서 온기를 느끼며 그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남자를 참아볼 수 없어. 장군을 보는 것을 멈췄다. 어른이 되었어. 먹었어. 집에 가자. 남자의 얼굴이 금세 검게 변했다. 그는 나를 끌어당겼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두 눈은 컸다. 감염됐어. 누구를 어른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주 빠르게 마치 뭔가 생각난 듯 그는 나를 놓아주고 자신이 산 여자를 가두고는 교활하게 미소 지었다. 감염됐어. 이게 내 짝짓기 게임인가? 내가 질투하는지 보려고 내 앞에서 일부러 다른 남자를 어른이라고 부르는 거 여전히 똑같은 수법이다. 내가 말했잖아. 네가 은혜를 즉시 갚는다면 내 안에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나는 장군이 방금 나에게 사준 하이힐을 벗어던졌다. 그의 머리를 때리라고 했더니 조동기는 도망쳤다. 하지만 내가 떠난 뒤에는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다. 너는 폭군인데 아내가 있는데도 남의 아내를 발로 차다니. 가버려. 조동기는 한참을 달려서야 멈췄다. 어때? 방금 너 좀 멋있었어. 나 진짜 멋있어. 고개를 돌려보니 조동기의 얼굴에는 아무렇지 않은 기색이 없었다. 이런 상태면 술에 취한 걸까? 방금 밥을 먹으면서 계속 철판을 벗기고 뼈를 먹고 캔을 퍼먹고 있었다. 아무 짓도 안 하는 걸 보니 벌써 밥을 먹은 줄 알았다. 이렇게 취한 걸까? 반사적으로 손을 씻고 휴대전화를 그의 이마에 대고 확인했다. 하지만 통키가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갑자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눈을 감아야 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감염되었다. 나는 너에게 나를 태워서 사과했고 나는 병원에서 깨어났다. 내 머리는 여전히 아프다. 나는 기가 내가 너를 심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 직후를 기억한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그 사람이다. 내 머리는 즉시 아팠고 무거운 노란 파도가 매우 빠르게 밀려왔다. 나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 큰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대화를 보려고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것이 기라고 계속 말했고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통기. 그 남자는 듣고 고개를 돌렸다. 나는 단지 바람을 바라보았을 뿐. 그는 기가 아니었다. 그가 나를 불렀을 때 기라는 이름을 듣자 왜 그 성인은 즉시 어두워졌는가. 하지만 나는 그에게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고개를 돌려 문을 바라보았다. 퉁치는 고통스러워했고 나는 잠시 그를 무시하고 마주하려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내 감각을 움켜쥐었다. 여동생은 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차가운 눈이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감염되어 눈을 뜨고 시선을 돌렸다. 날 심은 건 너야.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내가 기억하는 건 너뿐이야. 예전에 다른 남자들에게 상냥하지 않았던 건 용서해줘. 하지만 다음 기회는 없어. 그렇게 말하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내게 키스하려 했다. 톡 쏘는 물 냄새가 내 얼굴에 스며들었다. 이 말을 듣자 나는 참을 수 없어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툭 쳤다. 릭디나는 나 때문에 부끄러워할 정도로 얻어맞았고 나는 곧바로 그를 도와주고 뻔뻔하게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문을 열자마자 복도 바로 앞에 그와 함께 있던 여자가 서 있었다. 내가 뛰쳐나가는 것을 본 그녀의 눈에는 달콤함과 증오가 뒤섞인 눈빛이 떠올랐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머리를 만지며 뛰쳐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릭 디난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내 마음을 돌리려는 듯 했지만 소녀가 살며시 무언가를 열어 그를 막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병원을 뛰쳐나오자마자 이미 어두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택시를 부르고 싶어 인도로 걸어갔지만 그때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좁지 않고 비를 맞으며 차가운 빛 속에서 피아노의 감기를 가져오기 위해 얇은 환자복만 입었다. 갑자기 내 머리 위로 빗방울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올라가는 것을 멈추고 차오댕을 머리에 얹었다. 우산 아래에는 길고 가느다란 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장군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함께 나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장군, 당신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장군. 나는 차에 탔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의 재킷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나를 단단히 감쌌다. 그리고 멀리서 그의 손바닥이 내 따뜻한 옷 아래에 놓였다. 그 후 그는 쉽게 가져오지 않고 뛰쳐나갔다. 어떻게 나를 돌봐줬을까? 내가 근처에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작은 빗방울. 쟤는 가끔씩 여전히 꽤 짙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투덜거리며 나를 낚았을 것이다. 내 요정이 잰 고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 온몸이 마법에 걸린 듯 조금씩 천천히 다가갔다. 내 입술이 그의 두꺼운 속눈썹에 닿을 때까지. 온몸이 갑자기 굳어지고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마주쳤다. 숨이 멎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다.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입술이 스칠 것이다. 내 입술을 훑어보는 그의 눈. 그의 입술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 문장은 듣고 있었다. 나는 기억을 잃었다. 오늘 내가 말했잖아. 난 내 남편이 아니라고. 내가 조용할 때 나는 내 남편이야. 주는 게 내 방식이고 네가 기억을 잃었을 때 내가 선택한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흔들며 말했다. 가위를 고르다 들킨 아이처럼. 자신의 실수를 고백하려는 듯. 이렇게 귀여울 수도 있구나. 첫눈에 반한 내 마음이 누그러졌다.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창백한 입술에 내 입술을 댔다. 송기의 몸은 굳어 있었고 반응할 권리조차 없었다. 나는 그의 입술을 살며시 깨물었고 손님의 목소리는 엄격했다. 송기가 입을 열자 송기는 순순히 대답하며 설명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나서려 했지만 순식간에 그는 방을 장악했다. 그는 갑자기 내 허리를 잡고 무릎에 앉혔다. 한 손으로 내 머리 뒤를 잡고 억지로 몸을 숙였다. 나도 팔로 그를 감싸 안았다. 이 키스는 아주 오래 지속되었다. 아직 키스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벅지가 점점 감각이 없어지자 몇 번이나 그만하라고 했다. 하지만 송기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몇 가닥의 실을 풀어 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고는 내 입술을 덮고 깊은 키스를 이어갔다. 키스가 끝나자 나는 손을 들어 붉고 뼈가 앙상한 입술을 만졌다. 자책감에 가득 찬 그는 마치 850년 만에 키스를 해본 것 같은 아주 멋진 키스를 했다. 송기의 손을 잡고 나를 바라보는 그의 숨은 가빠졌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쉰 듯 낮고 관능적이었다. 사실 그는 전에 누구에게도 키스해 본 적이 없었다. 니엠은 드문 사람이었고
이번이 그의 첫 키스였다. 통치는 제 키스로 나를 감싸 안았고 그는 한참 동안 똑바로 서 있었다. 그는 재빨리 나를 침대에 내려놓았고 곧 익숙해지자 떠나기로 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입에 물었고 통치는 앞장서고 싶어 했다. 방금 차 안에서 우리는 키스를 했는데 그의 몸이 얼마나 강한지 확실히 느껴졌다. 하지만 키스가 아무리 길어져도 통치는 내 손만 잡고 재빨리 떼어냈을 뿐 다른 곳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를 카드맨이라고 한다면 그의 키스 방식은 너무 어색하고 무겁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바닥을 단단히 잡았다. 이제 그는 황급히 떠났다. 스스로 해결하려는 걸까? 기대에 찬 내 눈을 본 통치는 입을 열었다. 너와 나는 부부가 아니야. 같이 자면 안 돼. 그는 내 뺨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목소리에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방금 내 잘못이야. 네가 언제 떠날지 선택하게 두지 않았어. 그냥 기억해. 우리는 할 수 없어. 네가 기억한 후에 나를 미워하는 걸 원하지 않아. 보고 싶어. 내 입술에 살짝 미소가 지어졌다. 내가 기억하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기사송, 너는 좋은 사람이야. 너는 좋은 사람이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기억해. 왕좌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모든 게 기억났다. 16살 때 여름이 생각났다. 귀가 붉어진 어린 소녀가 병 속에 연애 편지를 숨겨두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 눈으로 그 병을 보았다. 친구 바로 앞에서 엄마 생일 축하해를 하는 그 병을 그리고 재빨리 연애 편지를 상자에 넣었다. 나는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오페라 속 병의 목소리와 열쇠의 끝. 하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가짜였다. 동은 내 병에 기대어 있던 가슴에 곧장 박혔다. 그날 밤과 후 사랑의 영혼만 남았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국수의 밤. 기억나. 더 이상 꿈도 꾸지 마. 그녀는 자신의 몸을 돌아보며 온몸에 걸친 옷이 100벌이나 되는지 확인했다. 동키와 나는 마치 연인 같았다. 둘은 연인 사이였다. 앞으로 그는 나 같은 사람 하나만 구해줄 것이다. 그녀를 조금 구한다고 해서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지금처럼 오해일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동키의 집에 숨어서 내가 잃어버린 작은 선물들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나는 확신했다. 동키는 항상 나를 좋아했다. 동키, 왜 그 해에 내가 너에게 보낸 연애 편지를 버렸니? 동키가 전화를 받았다. 그는 내가 그에게 연애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나는 잠시 한숨을 쉬었다. 정말 그랬다. 나는 그에게 그 해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키의 얼굴은 침울해졌고 입술은 일자로 다물어졌다. 그가 말을 하자마자 그는 곧바로 나를 꽉 껴안았다. 꽉. 마치 그가 놓으면 나는 금세기를 잃을 것처럼 그의 쉰 목소리가 내 손 옆에서 들려왔다. 그의 그녀는 내가 너에게 말한 게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 네가 많이 슬퍼했던 거 기억나. 미안해. 네가 그 계단 편지를 알고 있는 줄 몰랐어. 알았더라면 그날 밤 너무 행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야. 그날 동키와 나는 함께 있었고 그는 그 해의 모든 이야기를 다듬었다. 알고 보니 그 연애 편지가 2학년에 말린 꽃으로 쓴 것이라고 그에게 알려준 정령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런데 그 말린 꽃, 그 소녀는 항상 그에게 추파를 던져 그를 몹시 혼란스럽게 했다. 그것이 그녀의 연애 편지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곧바로 그것을 상자에 던졌다. 모든 것을 이해한 후 퉁키의 눈은 마침내 눈물로 가득 찬 얼굴로 내려앉았다. 짱은 확신했다. 그때 네가 갑자기 그에게 무관심하라고 명령했을 때였다. 바람은 우리가 같은 대학 입시를 치르기로 했지만 너는 몰래 다른 시험에 지원했다고 했다. 그때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했다. 린이 너를 찾아 이야기하고 싶어 할 때마다 너는 나를 위해 싸웠다. 그래, 퉁키와 나는 같은 대학 입시를 치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가 내 눈으로 내 연애 편지를 버리는 것을 보고 나는 그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주말에 그와 함께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나에게 아침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는 내게 개인적으로 연락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어떤 소녀가 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그렇게 큰 사람이 되라고 했다. 그렇게 잔인하게 거절당하니 눈물이 내 가슴 깊이 묻혔다. 졸업 후 내가 다른 학교에 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둥키는 아직 어렸고 다시 나에게 물었다. 짱이 애 학교에서 같은 시험을 볼 거라고 했겠지. 왜 그 학교를 택했어?
나는 다시 눈앞에 있는 못생긴 눈을 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제 너랑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싫어. 그렇게 말한 후 나는 그를 놓아주고 떠났다. 나는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동정의 표정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해결되자 그의 눈은 분노로 번뜩였다. 니엠을 바라보던 그는 전화를 걸려고 했고 나는 그의 손을 잡아당겼다. 퉁키는 마지못해 내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는 추리에게 전화해서 찐 가족과의 모든 협력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찐 가족은 전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는 사촌을 밀어내려고 했다. 미안해. 님, 네가 싫어. 나와 치 몰린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무죄야. 하지만 두 가족은 좋은 관계야. 난 항상 너를 누나처럼 대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치 몰린을 좋아했다면 지금까지 너와 함께 있지 않았을 거야. 게다가 사실 퉁키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널 오해했을 뿐이야. 그때는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그에게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오랫동안 원망하고 있었거든. 그 후 몇 번 다시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빈말과 거친 말만 오갔지. 퉁키는 여전히 떠나고 싶어 했지만 나는 곧바로 그를 끌어안고 따뜻한 가슴에 기대어 북처럼 뛰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퉁키, 안 돼. 키스하고 가버리면 좀 무례한 거 아니야. 퉁키가 황급히 변명했지만 드물잖아. 내가 이미 나무를 심었는데 이럴 순 없어. 나는 손을 들어 그의 단단한 가슴에 일부러 동그라미를 그었다. 안 돼. 그의 몸이 긴장하고 숨이 거칠어졌다. 그는 곧바로 내 거친 손을 꽉 잡았다. 그는 세 번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의 품에 안기지는 않았지만 처음엔 괜찮았다. 그가 말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물건을 내려놓고 내 집이 내 사랑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게. 사랑이라는 두 단어를 말할 때 목소리가 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옷장에 갈 것이고 사랑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퉁키는 즉시 일어나 나를 껴안고 침대로 데려갔다. 카이는 내 팔을 가볍게 깨물었다. 감염자들, 목숨을 구걸해? 가지마. 그를 찾지 마. 나는 거짓말을 했을 뿐이야. 방금 세 번째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 그는 숨이 막혔고 퉁키는 무언가를 멈추고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감염자들. 그는 그보다 더 충성스러웠고 또한 그보다 더 완벽했다. 나를 한번 봐줄래?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사람들은 느꼈다. 그의 복숭아꽃 같은 눈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의 눈은 붉고 더러웠다. 애인에게 버림받은 어린 소년처럼 가엾게도 나는 속이 메말라 참을 수 없어 그의 잘생긴 얼굴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 그러자 이빨과 입술이 솟아올랐다. 이번에는 깃발이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그의 손이 내 온몸을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나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셔츠 단추를 계속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화를 내며 그의 셔츠를 잡아당겨 힘껏 잡아당겼다. 셔츠 단추가 펄럭거리지 않고 셔츠가 터져 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셔츠는 없었다. 단단하고 탄탄한 몸매가 드러났다. 그는 직접 셔츠를 열고 내 손을 잡아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머리도 부드럽게 들어올려 매력으로 가득 찬 내 몸을 서두르지 마. 이 식초들아, 언제든 만져도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내 거야. 장난쳐. 돈 잃는 사람으로 변했니? 이 남자는 분명 병목 현상에 시달리는 애인일 거야.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놀리는 거지?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온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마법의 바다에서 노는 나무숲처럼 숫자로 가득 찬 삶의 파도를 따라 검은 영혼이 가라앉고 수염 냄새 속으로 가라앉기 전에 내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요청이 있었다. 그 안에 교활하고 교활한 남자를 자극하지 마세요. 이른 아침 나는 피아노 문을 두드렸다. 방 밖으로 흘러나온 대화가 방 안의 매력적인 분위기를 망쳤다. 선생님, 밤새도록 나오지 않는 남자가 있습니다. 하는 그녀를 만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비가 오랫동안 쏟아졌고 알빅딘 얼마나 오래 밖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는 달콤한 차 안에 있고 입에 막대기를 물고 있다. 온몸이 젖어 있고 물에 갇힌 개처럼 겁에 질려 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막대기를 물에 던지고 내게로 빠르게 걸어왔다. 순식간에 그는 내 붉은 뼈 입술과 목의 검은 자국을 보았다. 그의 입술에 있는 멍청한 말들이 굳어지고 온몸에 저압감이 감돌았다. 손은 5자루의 주먹이 되어 깃발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동치는 온화하고 회피적이지 않았고 주먹을 맞았다.
나는 달려가서 그를 꾸짖으려 했다. 하지만 둘은 동시에 소리쳤다. 녜므라. 여기 오지 마. 루틴가는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내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나. 동치는 손님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랬다. 그는 손가락을 뻗어 입술을 깨물고 루틴간의 멱살을 잡았다. 그때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가 급성 가성 매독에 걸려 입원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은가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신은 외국의 부잣집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루틴간이 동치에게 완전히 미화된 것을 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동치 누나는 너무 강해서 찔렸어야 했다. 나는 황급히 달려가 두 사람을 떼어놓았다. 동치는 즉시 따뜻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가 책임져야 해 라고 말했다. 봐. 내 얼굴이 망가졌어. 나는 그의 입술에 난 작은 상처를 흘끗 보았다. 그때 갑자기 돼지머리처럼 앙상한 릭디난의 얼굴이 나타났다. 나는 곧바로 마음이 무너져 동키의 손을 잡아당겼다. 집에 가서 연고를 발라주자. 하지만 내 다른 손은 릭디난에게 꽉 잡혀 있었다. 저 전염병들아. 네가 그놈보다 더 심하게 다쳤어. 그 언론을 놓쳤어. 그의 손이 다 없어졌어. 나랑 상관없어. 네가 가서 네 작은 미스 릭을 깨워. 갑자기 릭디난이 내 앞에 쓰러졌다. 저 전염병들아. 아내야. 내가 틀렸어. 방호아이가 세상을 떠난 줄 몰랐어. 두비가 내 휴대폰을 만져서 네 전화를 받지 못했어. 내 실수를 알아. 내일 그녀를 해고할 거야. 용서해 줄 수 있어. 너와 그 사람 사이의 일은 내가 계산하지 않을게. 돌아가서 잘 지내자. 알았지. 예전에 나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방화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병이 났어. 그런데 그녀가 떠난 후 그녀는 아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싶어랬어. 루틴간에게 수없이 전화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 그가 내게 남긴 메시지는 그저 연달아 보낸 이유일 뿐이야. 모두 달력이 한창일 때 찍은 그와 그 어린 소녀의 은밀한 사진들이었어. 그때 나는 루틴간과 막 말다툼을 한 참이었어. 그가 2달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거든. 나는 그저 그가 돌아올 때까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서 기다려줬으면 했어. 비록 연기일지라도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소녀가 결혼해서도 잘 살고 있다고 믿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녀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루틴과는 나타나지 않았어.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후회와 걱정을 보았어. 떠나려는 순간에도 그녀는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 며칠 밤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다. 그녀는 연민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았을 때 마침 외국에서 돌아온 송치가 곧바로 와서 장례식 준비를 도와주었다. 파티가 끝난 후 나는 서명된 이혼 계약서를 들고 릭디난을 찾아 차를 몰았다. 나는 길에서 사고를 당할 줄은 몰랐다. 사고 후 빈 비엔이 먼저 릭디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무언가에 끌려 집으로 끌려가는 줄 알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를 보기 위해 빈 비엔으로 달려온 첫 번째 사람은 텅키였다. 나는 다시 내 앞에 절을 하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피로만 가득했고 증오는 없었다. 릭디나는 처음 이혼했을 때 바람을 피웠다. 나는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었고 그가 애원한다고 해서 변할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됐다. 릭디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니엠, 나를 믿어. 이번에는 정말 변할 거야. 나는 눈을 감고 그를 밀어냈을 때 그가 여전히 내게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는 즉시 이혼 서류에 서명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통키의 손을 잡고 떠났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자를 하늘에 살짝 대고 기치무리가 건강하기를 바랐다. 어려운 수비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즐겁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왜 나는 그를 용서했을까? 나는 그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아마도 그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는 2학년 때 릭디난을 만났다. 그는 1년 내내 나를 따라다녔지만 나는 여전히 동의하거나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던 길에 악취가 진동하는 어두운 형체에 끌려가 멈춰섰다.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남자는 화를 내며 내 옆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들고 내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그리고 서둘러 내 옷을 개어주었다. 하지만 내가 기절했을 때 나는 어렴풋이 키가 큰 형체가 나에게 기대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는 병원에서 놀고 있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던 사람은 밤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릭딘 아니었다. 나는 그의 여자친구가 되기로 했고 우리는 함께 사업을 시작했으며 결혼했다. 한때는 우리 둘 다 이 남자와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설마 3년 만에 그가 이미 회사의 새 아내와 몰래 추파를 던지고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심지어 그녀를 볼 때마다 저에게 공부하러 온다고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의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밖에서 저보다 더 인기 있는 영화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와 두 번째 아내가 사무실에서 마주친 날 저는 옷이 더러워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미칠 것 같았고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울고 또 울었지만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감히 이혼을 한다면 당장 병원에 가서 할머니께 말씀드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의사는 할머니가 더 이상 충격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할머니께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키우느라 애썼고 나는 그녀의 마지막 삶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나는 그와 이혼하지 않기로 타협해야 했다. 그는 또한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그는 그러지 못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에도 그는 여전히 다른 나라 사람과 함께 있었다. 나와 그 사이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가 없었다. 동키의 씁쓸하고 교활한 모습을 보니 불안해졌다. 나는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려 뺨을 깨끗이 닦아주었다. 그리고 키스 한 번 없이 기다리고 있던 그의 입술에 손을 댔다. 사랑에 빠진 이 작은 올빼미에게 여전히 다정하게 말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 때문에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는 평범하니 상관없다. 그때 통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북처럼 쿵쾅거리는 그의 가슴에 얹었다. 복숭아꽃 같은 그의 눈은 차가웠고 그의 가슴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 감염 흔적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침내 이혼에 동의했을 때 그는 완전히 깨끗했어요. 하지만 재산 분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번 만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를 만나러 갔어요. 거의 2달 후 저는 그와 제가 4년 동안 함께 살았던 집에 들어섰어요. 문을 열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찬 그의 수첩이 보였어요. 이혼 관련 서류는 없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죠. 나가려고 돌아섰는데 그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재빨리 걸어와 제 손목을 잡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가득했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6년이나 함께였잖아요. 이혼할 때는 같이 식사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첩을 출력해 뒀는데 오늘 아침에 이미 이혼 서류에 서명해서 방에 두고 왔어요. 식사가 끝나면 가져다 줄게요. 문을 닫았어요. 그가 멈추자 더 이상 함께 앉아 식사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저도 그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를 제압하고 곧장 침실로 가서 계약서를 받아왔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나를 세게 밀쳐냈다. 그의 키 큰 몸이 내 위로 올라탔다. 나는 소리쳤다. 뭘 어쩌려는 거야. 그는 온 힘을 다해 나를 코코넛 위로 밀어내렸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이런 감염병. 첫 키스는 안 할 거야. 우리는 약혼한 지 꽤 됐고 아이도 2명이나 낳아야지. 아이를 낳으면 더 이상 너와 이혼할 수 없어. 너는 절정에 달했어. 남녀의 강인함은 본래 달력에 너무 많이 담겨 있어. 아무리 달래도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가 내 옷을 입으려는 순간 문이 쾅 닫히고 밖에서 누군가 쾅 닫았다.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즉시 내게서 떨어져 나갔다. 송기는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세게 쳤다. 매 순간마다 강하고 잔혹했다. 그가 너무 강해서 그를 흉내낼까봐 두려워서 나는 분노에 차 있는 송기를 끌어당기려고 재빨리 달려갔다. 송기야, 살인범을 신고하지 마. 그렇게 송기는 그가 사라진 것에 화가 났다.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살인범에게 즉시 끌려갔다. 진술을 받고 나서도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무인. 원래는 제가 직접 그를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송기는 마음이 편치 않아 그를 따라가겠다고 고집했다. 다행히 당신이 거기에 있었다. 당신의 조정이 저를 강제로 결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을 때 송기는 저에게 가장 훌륭한 스님을 초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 결국 저는 그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계속해서 저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요청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는 송기에게 당신의 조정이 저를 창녀에게서 구해주었을 때 5명의 스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무인. 그 악어에게서 도망치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런데 그는 왜 이제 와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송기는 격노하여 말했다. 지난번에 제가 그에게 너무 관대했던 것 같다. 저는 의문이 가득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송기는 눈을 감고 화를 내며 말했다. 오늘 밤 너한테 키스하라고 한 건 너였어. 그 자식이 네 화를 아껴서 날 쫓을 줄은 몰랐어. 난 완전히 써버렸어. 송기는 말했다. 대학 편지. 걔는 시간 날 때마다 학교에 와서 날 보곤 했어. 날 방해하려고 감히 나타나지도 않고 그저 멀리서 조용히 서서 날 지켜볼 뿐이었어. 그날 밤 그 군인과 싸우다가 온몸이 다쳤어. 날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그 자신도 입원해야 했어. 퇴원할 때 전화해서 내가 이미 법정 옆에 있는 걸 봤다고 했지. 기억이 가물가물해. 다음날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연애하던 날이었는데 갑자기 송기가 내 기숙사 아래에 나타났어. 네 라고 대답하고는 불쾌한 표정으로 날 보며 말했다. 남자친구 생겼다고 들었는데 축하해. 그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감히 상상도 못했어.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2달 후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씨. 차량 절도범에게 괴롭힘을 당하셨고 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왕좌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송치가 이마에 반창고를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야, 네가 나를 데리러 와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구나. 송치가 하얀 이를 드러내고 마음이 곱고 멍청한 개를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어. 왕좌의 방에 있는 의사를 돌아보았는데 의사는 괜찮지만 기억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마음을 바꿔 송치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가 잘못 기억했구나. 난 내 아내가 아니야. 송치는 너와 똑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키스하고 내 배를 만지고 또 의사와 간호사가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분명 그녀의 의도일 거야. 나랑 놀고 싶은 거겠지. 요아. 응해줄게. 나는 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지만 진지하게 말했다. 키스를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신우입니다. 이번에는 송치가 무례하게 굴 차례입니다. 방 안의 의사와 간호사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아픈 척했지만 분명히 모두 손을 들어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여전히 태연했다. 왜 아내만 기억하고 이 신우이는 잊어버렸습니까? 잊었습니까? 내가 거기에 없다는 것을 보세요. 추워서 집에 없을 때 당신은 차갑게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통치는 황급히 손으로 내 입을 막고 내 이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막 밥을 먹으려는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왜 그렇게 막 신우이를 잃은 척하지 않았습니까? 통치의 얼굴은 지루함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당신을 잃었을 때 왜 나를 그리워하고 아내라고 불렀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널 잃었을 때 널 그리워하며 아내라고 불렀는데 넌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럴 리가 없었어. 나는 곧바로 몸을 숙여 그의 입을 깊숙이 키스했다. 통치. 우리 결혼하자. 그가 자리에 앉자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진심이야. 말로 다 할 수 없어. 어리둥절한 척하는데 네가 마음을 바꾸면 어쩌지. 아니, 감히 마음을 바꾸면 바로 민사 문제로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둘 거야. 통치는 결혼 전 자기 명의의 모든 재산을 내게 넘겼다. 단첩이야. 네가 고치지 마. 내 사랑을 모두 빼앗고 도망쳤어. 통치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괜찮아. 이제 내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어디로 도망치든 나도 따라갈게. 나는 다시 물었다.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어쩌지? 통치는 잠시 생각했다. 아, 이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으니까 넌 다른 남자를 찾을 힘이 있어. 나중에 그 질문을 한 것을 몹시 후회했습니다. 결혼 후 도박을 하거나 통치가 출장을 갔던 나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눈이 멀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한번 깨달은 남자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밤 그는 그녀를 끌고 온갖 흥미로운 것들을 탐험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매일 밤 새로운 자세를 찾아냈습니다.
침대 위에서 그녀는 완전히 그의 장난감이 되어 뛰어다니고 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용서를 구하며 침대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강한 손에 다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등에는 다시 한번 작은 키스가 스쳤습니다. 안 낙년 허이. 아직도 매년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고 싶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찾지 않을게.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